얼마 전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에서 무려 4만 명 이상이 청약을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내리는데 둔촌주공의 이 무순위 청약 4만 명 이상은 우리에게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의 평균 경쟁률은 46대 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3평형은 105대 1, 그리고 14평형은 655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평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A, 14평형 같은 경우에 이 구조는 원룸 겸 거실 그리고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원룸형 아파트입니다. 전용은 9평 정도 나오고 분양평수로는 14평형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49A 같은 경우에는 침실이 하나 그리고 또 2개 있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 신축 빌라 25평형 내지 27, 8평형에서 보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 신혼부부도 거주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 14평형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약 5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49A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약 8억 7천만 원 선입니다. 물론 39A가 있습니다. 39A 같은 경우에는 약 7억 500만 원 정도의 분양가입니다. 결코 싼 분양가는 아닌 것이죠. 이렇게 소형 평수에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단 한 가지입니다.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 분양하고 계약을 할 때 예비 당첨자에서 미달났던 이 소형 평수의 물량들이 한 번에 경쟁률을 높게 나옴으로써 완판이 되겠죠. 여기에 청약한 사람들은 아마 주 목적이 투자의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입주 때까지 2년의 기간이 남아있고 1년이 지나면 전매 제한이 또 풀리는 현상이고 그러면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입주 때까지 가져가지 않고 매도를 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둔촌주공보다 하루 먼저 있었던 영등포자의 디그니티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59 그리고 84 전체적으로 수십 대 1 또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었고 1순위 일반 공급에서도 무려 250대 1, 160대 1, 130대 1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영등포자의 디그니티 같은 경우도 입주 때까지 3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주택자 같은 경우 입주 후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6년간의 기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성이 있다고 보고 1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이 청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송파구 하나의 상승으로 서울 전체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유인할 수 있느냐? 아마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송파구 하나는 둔촌주공의 희비에 따라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이 차트에 보시듯이 하락세가 멈추고 약간의 플러스 쪽으로 돌아섰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이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송파구 하나만 상승해서 서울과 수도권 상승이 왜 어려우냐? 이것은 전세가 하락이 아직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상승은 전세가가 하락하는 사이에 상승으로 돌아서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전세와 매매의 시세는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23년도 3월 6일자 조사 자료입니다. 매매 정감률이고요. 전국 서울, 강남, 강북, 6개 광역시, 부산, 수도권, 경기도 전체적으로 통계를 볼 때 어디 한 곳도 플러스를 띄고 있는 쪽은 없습니다. 하락률은 줄어가고 있지만 하락 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세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3월 6일자 기준으로 전세의 하락 추세는 꺾였다기보다는 계속 비슷한 강도로 여전히 전세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치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상이죠.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그 급매물 거래가 매매 거래 실거래가의 약간의 5% 내지는 10%의 상승을 끌고 왔지만 전체적으로 매매 상승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오는 3월 21일, 22일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아마도 0.5%일 확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도 개최가 되죠. 만약에 여기서 0.5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도 0.5 내지는 0.25는 거의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단기 채권 수익률이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단기물인 2년과 국채 10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는 무려 1%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장기적으로 1년 또는 2년 뒤에 경기 침체가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한다는 통계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를 계속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는 빅스텝 그리고 그 다음 스텝까지 가면 거의 6%까지 상단을 바라볼 수 있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한국은행도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미국 나스닥 시장이 2% 가까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 오늘 한국의 금융시장도 힘을 쓰지 못하고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죠. 환율은 오늘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긴축이 계속되는 한 이 환율은 쉽게 다시 꺾여서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 고통지수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플러스 실업률로 계산을 하는데 이 추세가 작년 말을 기점으로 다시 8.8%로 상승 쪽으로 커브를 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더라도 약간의 하락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경제 고통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그것이 통계 지표로도 이미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강남의 입주 물량이 10,000세대 가까이 되고 이 강남 핵심 지역의 입주 물량은 전세가 하락을 불가피하게 가져옵니다. 강남의 전세가 하락은 인근의 송파, 강동 이 지역의 세입자들이 싼 강남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도미노처럼 인근 지역의 전세가를 밀어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서울 핵심 지역의 전세 가격은 상승으로 돌아서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강남의 입주 물량이 최소한 끝나야만이 그 다음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가 가격의 상승이나 거래의 상승을 지켜볼 수 있고 전세값이 안정이 되어야 매매값이 안정이 된다는 것을 통계적인 과거의 데이터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관망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내년 이후에 과연 거래량이 늘어나고 전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